15년 전에 레바논 파병 다녀온 이야기를 촬영하다가 요즘 레바논 정세는 어떤가 하고 몇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동명부대가 지금까지 파병을 이어오고 있는 것 정도만 대충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일진으로 다녀온 이후에 16년 넘게 파병을 이어오다 보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최장기 파병 기록을 갈아치웠다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국방부에서 나온 자료를 찾아보니까 기간으로는 레바논 동명부대가 UNPKO와 한국 독자 파병을 모두 합쳐서 전체 파병 중에 최장 기간을 기록하고 있고, 누적 파병 규모로는 베트남전, 이라크 자이툰 부대, 소말리아 아덴만에 이어서 네 번째였습니다. 베트남전이야 워낙 대규모 전투 파병이었고, 자이툰 부대도 파병 유지 기간이 짧긴 했지만 주둔지에 8급 이상 병력을 파병했으니 저 정도 규모가 예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소말리아 아덴만은 얼마 전에 기존 KDX-2급 구축함에서 KDX-1급 구축함으로 군함을 변경해서 배치한다는 소식이 기억이 나고, 구축함과 지원함이나 현지 지원 병력 정도가 교대하면서 유지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연인원이 생각보다 많아서 놀랐습니다. 머리로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6개월씩 연회 2회 임무교대를 한다고 치면 지금까지 총 30회 정도 교대가 있었고, 전체 연인원을 30으로 나누면 300명 정도 숫자가 나오는데, 구축함과 지원함 두 척에 300명 정도 나눠서 탑승하고 있겠구나 생각하면 그럴 법도 합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남부의 긴장 상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금방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유니필 파병은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유엔 결의안 1701호 이후인 2007년부터 레바논에 파병을 시작했지만 유니필 자체는 1978년부터 주둔을 시작해서 지금 거의 50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레바논에 주둔한 한국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둔한 병력 규모 같은 것들은 민감한 사안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일부러 말을 아꼈는데, 국방부와 합참이 공개하는 자료들을 보면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전부 오픈하는 감도 있습니다. 현재 공개한 이 자료만 갖고도 역산을 해보면 금방 병력 규모를 추정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자세한 주둔지 시설이나 병력에 대해서 오픈한 자료들 찾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누군가 적대 세력이 나쁜 마음을 먹고 한국군 주둔지 내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는 게 부대와 주둔 중인 병력들 입장에서는 달가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레바논은 경기도 크기 정도 되고 인구가 600만 정도 되는 작은 나라인데 나라의 규모 대비해서는 꽤나 유명한 나라입니다. 국민들 중 상당수가 이탈리아나 프랑스인 같은 지중해 유럽인들과 비교했을 때 언뜻 구분 안 되는 외모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외국어에도 능숙한 편입니다. 대가족인 레바논 가정을 가보면 모든 집에 고모나 삼촌들은 유럽 쪽으로 해외 취업 나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곤 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레바논 지역은 로마 시대 이래로 근대까지 상업적으로 번영을 누린 곳이라서 못 나갔던 적이 잘 없습니다. 한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티르 지역은 특히 로마 시대 때 중심 도시였던 곳인데 지금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전차 경기장이 남아있어서 부대 병력이 모두 같이 답사를 간 적도 있습니다. 로마 시대 경기장은 검투 경기를 벌이는 원형 경기장과 전차 경주를 벌이는 경마장처럼 긴 타원형의 전차 경기장 두 종류로 나뉩니다. 원형 경기장은 영화 글래디에이터에서도 나오지만 로마 제국 곳곳 여러 도시에 다양한 규모로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규모가 8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로마의 콜로세움이었습니다. 전차 경기장은 원형 경기장보다 규모가 더 커서 소수의 대도시들에만 존재를 했는데 콘스탄티노플에 10만 명을 넘게 수용할 수 있는 전차 경기장도 있었습니다. 영화 벤허에서는 이스라엘에서 전차 경주를 벌이는 장면이 나오지만 당시 이스라엘 지역엔 전차 경기장이 없었고 전차 경기장이 있는 가장 가까운 대도시가 레바논의 티르였습니다. 제가 레바논으로 파병될 때에는 워낙 급조된 파병이기도 했지만 그렇더라도 현지 정세나 지역 특성이나 분쟁 원인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쉬웠는데 그런 점들은 지금 많이 개선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15년 전에 제가 레바논에 있을 때 레바논인들에게 내정과 종교에 대해서 물으면 각 종파 간의 전투도 전투지만 그보다 각 종파의 무장단체들이 이곳저곳의 도로를 일시적으로 점거를 하고
지나가는 차량과 인원을 막아 세웠답니다. 그리고 종파가 어디냐라고 물은 다음에 자기 종파가 아닌 사람은 납치하고 살해하고 고문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항상 같은 길에 같은 세력이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길을 막은 복면한 사람들이 기독교도인지 순위파인지 시아파인지 알 수가 없는데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목숨이 걸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바논에서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종교가 뭐냐라는 질문이 큰 신뢰라고 이야기를 해서 역시 과장이 좀 있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한국에 와서 자료를 찾아보니 사실이었습니다. DC 인사이드의 역사 갤러리나 역사 덕후들이 모인 커뮤니티 같은 데서 사용하는 밈 중에 뭔가 복잡하고 나쁜 일이 애매하다 싶어서 파보면 전부 과거 영국 잘못이라는 밈이 있습니다. 깊이 파봤는데도 영국 잘못이 아니면 그럼 그땐 프랑스 잘못이라는 추가적인 밈도 존재합니다. 장난처럼 쓰는 밈이긴 하지만 실제로도 영국과 프랑스가 워낙 18세기에서 20세기 사이에 세계 각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중동이고 인도고 중국이고 아프리카고 사방에 손때가 안 묻은 곳이 없고 대부분 분쟁이나 사건 사고의 과거 원인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정말 그렇기도 합니다. 최근 중앙 아프리카의 사헬지의 여러 나라에서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군사 쿠데타 또한 식민지 시대부터 프랑스가 뿌려놓은 씨앗에 그 잘못이 있다는 기사들이 종종 보이는데 오늘 이야기할 레바논의 문제를 일으킨 것은 프랑스입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붕괴하고 영국과 중동을 동서로 분할하기로 합의를 한 프랑스는 중동 서쪽 지역인 레바논과 시리아 지역을 점령합니다. 영국은 막 유전이 개발된 이라크와 쿠웨이트 지역에 대한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중해 연안을 프랑스에 양보하는 것처럼 선심을 쓰고 분할한 합의에 성공합니다. 양국의 중동 분할 과정에서 시아파와 수니파에 대한 고려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니파의 중심 도시 알레포는 시아파가 지배하는 시리아에 묶였고 또 다른 수니파의 중심 도시 모술도 시아파 중심 도시인 바그다드와 이라크 한 나라로 묶였습니다. 지금까지 계속되는 시리아, 이라크 등지에서의 종교 분쟁의 시작도 결국 두 나라입니다. 이게 레바논 파병 부대에 프랑스어 통역을 데려간 이유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레바논의 모국어는 아랍어이고 제가 레바논 갔을 때 현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다 보면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 대부분은 전쟁터인 레바논을 피해서 해외로 많이 나가고 없었습니다. 인구가 600만 정도 되는데 그중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해외 취업 중이고 우리 집도 삼촌, 고모, 이모 전부 해외에 있다. 우리는 그들이 송금해주는 돈으로 먹고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게다가 제일 중요한 것은 영어를 못하면서 프랑스어만 하는 친구는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시리아와 레바논 지역을 점령한 프랑스는 레바논 지역이 기독교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시리아에서 분리 독립을 시킵니다. 그마저도 기독교인 비중이나 순도가 높은 지역을 정교하게 커팅한 것이 아니라 그럴 경우 식민지 독립운동이 일어날 것을 우려한 프랑스는 자체적으로 적당한 싸움과 갈등을 벌이면서 독립운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른 종파들도 적당히 섞이도록 커팅을 했다는 설이 주류설입니다. 기독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라도 했으면 그나마 괜찮겠는데 위에 말한 이유로 전체 인구 중에 겨우 50% 남짓한 수준인데다가 모두 아시다시피 무슬림들이 출산율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주변 분쟁 지역들로부터 모인 무슬람 난민들의 수도 엄청나서 레바논은 건국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쭉 일관적으로 무슬림 비중이 높아져 버렸습니다. 무슬림 중에서는 다수파인 수니파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림에서 보듯이 레바논은 중동에서 시아파 무슬림의 비중이 꽤 되는 나라입니다. 그 유명한 헤즈볼라가 시아파 무슬림 단체이고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으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국제 정세의 변화 때문에 책임도 못 지고 레바논을 분리독립시킨 후 20년도 안 돼서 이 지역 전부에서 철수를 해버립니다. 이 작은 레바논 국내만 따로 놓고 보면 기독교파, 수니파, 시아파가 전부 고만고만해서 싸우기 딱 좋은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렇더라도 레바논이란 나라가 원래 오래된 전통의 상업국가이고 이슬람만 놓고 보더라도 과거부터 다른 이슬람 나라들에서 술과 향락을 즐기기 위해 레바논으로 관광 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속주의가 만연한 나라입니다. 다른 외세의 개입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막장으로 싸우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리아, 이란, 이집트, 터키 등 주변 이슬람 국가들은 서로 시아파, 수니파로 나뉘어져서 사이가 안 좋은데 레바논에 있는 자신들의 우호 세력을 지원하면서 형이 직접 때리기는 뭐한데
내가 주는 이 무기로 너희 나라의 순위파 좀 때려라, 시아파 좀 때려라 압력을 넣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레바논과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래는 모든 중동 국가들의 적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럼 이 이슬람 국가들은 레바논에 있는 자기 종파 단체에게 무기를 지원하면서 바로 옆 이스라엘 국경에 가서 사람도 납치하고 로켓포도 좀 쏘라고 부추깁니다. 이스라엘은 자국인 한 명이 지뢰를 밟으면 폭격으로 300명쯤 죽이고 국경에 로켓탄 몇 개가 날아오면 군대로 전면전을 벌이는 나라이다 보니까 1982년부터 레바논을 침공합니다. 레바논은 수십 년간 자체 내전에 이스라엘과 계속되는 전쟁에 얼마 전에는 IS의 활동 범위에 있었고 바로 인접한 시리아에서 10년 넘게 진행 중인 내전의 영향도 받고 있는 복잡한 나라입니다. 동네 주민들도 이 집 저 집 AK 소총 정도는 갖고 있는 집이 흔하고 낮이고 밤이고 총소리 몇 발 정도는 흔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친이란계 테러 집단인 헤즈볼라가 레바논 남부에서 국경 뒤에 숨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이유로 레바논을 여러 차례 침공했습니다. 레바논 평화유지군 임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 레바논 남부에 주둔하면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다툼을 중재하는 역할입니다. 유니필은 레바논군이 그것을 컨트롤을 못하는 거든 의도적으로 안 하는 거든 우리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너희에게 로켓포 못 쏘도록 막고 너희와의 국경지역에 무기를 반입하는 것도 우리가 책임지고 막을 테니까 쳐들어오지 말라 라고 말하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유엔군은 1970년대부터 레바논에 소규모로 주둔을 하고 있었지만 1982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때 특별한 역할을 하지 못했고 가장 최근인 2006년의 이스라엘 레바논 침공 당시에도 정작 유엔군은 별 역할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07년에 유엔 결의안 1701호가 의결되었고 15,000명 규모로 증파를 결정하면서 우리나라도 동명부대를 파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레바논이지만 그걸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수도 베이루트가 있는 중부지방이 있고 시돈 티르 같은 도시가 있는 남부지방이 있는데 유엔군은 리타니강을 기준으로 그 남쪽부터 이스라엘과의 국경 사이에 각국 부대들이 흩어져서 책임지역을 나누고 정찰 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파병에 대해 전혀 생각한 적이 없던 시절에도 중동전이나 레바논 내전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리타니강이 남레바논의 경계가 되고 여러 기준선이 된다는 내용을 보았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강은커녕 천이라는 이름도 붙이기 어려운 폭이 몇 미터 남짓한 더러운 개울입니다. 제가 주둔하던 2007년에는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한 17개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지금은 30개가 넘는 나라가 파병 중입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양 당사자와 사이가 안 좋은 미국과 러시아 양국 또한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군이 레바논에 처음부터 주둔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고 대규모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으나 1983년에 특별한 사건으로 인해 철수했습니다. 1982년 1차 레바논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수만 명의 민간인을 죽이거나 죽이는 행동을 방조했다는 비난이 거세지면서 일시적으로 철수를 하고 미군이 평화 유지를 위해 레바논에 주둔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은 이때 이스라엘이 민간인 학살을 하고 미국이 이것을 후원하기 때문에 미국에 테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전해집니다. 9.11 사건의 원인이 1차 레바논 전쟁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레바논은 미군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철수가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미국이나 호주에서 잠시 지내다 보면 다른 나라 갱들은 몰라도 레바논 갱들은 건드리면 피곤해진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는데 미군을 철수시킨 과정을 봐도 확실히 무서운 데가 있습니다. 1983년 레바논에서는 미국 대사관 폭탄 테러로 60명이 죽고 곧바로 미군이 사령부 건물로 쓰고 있던 건물에 10톤 분량의 TNT를 채운 트럭이 돌진해서 자살 폭탄 공격을 했고 미군 250명이 죽고 수백 명이 부상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로부터 10분 후에 프랑스군 주둔지에도 트럭 한 대가 돌진해서 70명 가까운 인원이 사상합니다. 마치 9.11 사태 때와 비슷한 그런 속도입니다. 미 해병대 역사로 보면 태평양 전쟁 때 이오지마 전투 이후로 하루에 가장 많은 전사자가 발생한 사건이고 미군 역사 전체에서는 베트남전 테트 공세 이후로 가장 많은 전사자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프랑스군도 알제리 전쟁 이후 최대 희생자라고 합니다. 미군은 테러의 배후를 찾아서 복수하려고 했지만 증거가 불충분했습니다. 심증으로는
시아파 무장단체인 헤즈볼라와 헤즈볼라의 후원 세력인 이란이 배후인 것 같았지만 정확한 테러 주체는 찾지 못했고 후속 테러에 대한 대책도 분명하지 않았던 미군은 결국 레바논에서 철수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저도 폭발물에 대응한 검문 검색 임무를 수행을 했고 정찰에 IED에 대처하는 훈련도 했지만 IED에 대한 완벽한 대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정의 가정을 이어가면서 보수적으로 대처하려고 보면 대응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는데 자살까지 감수한 테러에 대한 대처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아랍에서는 이란 등 국가 단위가 나섰다면 할 수 없었을 큰 일을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헤즈볼라가 해냈다고 반기는 분위기가 퍼졌습니다. 반면 미국으로서는 답없는 퇴각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미군이 베이루트 폭탄 테러 이후에 무기력한 모습으로 철수하는 과정에서 테러 세력에게 굴복했다는 상처가 크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9.11 사건 이후에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대량 살상 무기에 증거를 조작해 가면서까지 전쟁을 강행한 것도 이때의 분노와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선량하게 물러났더니 나중에 똑같은 방식으로 더 큰 피해를 입었다라는 반성이 더해진 결과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